아이고 여보. 아픈 등짝 부여잡고 그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좀 누워봐. 미숙이가 등 뒤로 돌아와 손바닥으로 돌쇠의 어깨를 꾹꾹 눌러주며 말했다. 작년 가을 나라에서 맞으라는 백신을 맞고 난 후부터 등뼈가 뻐근하니 아픈 게 영 나아지질 않았다. 연구하고 글 쓰는 일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저 직업병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나저나 당신도 등 한번 눌러줄까? 요즘 당신도 허리가 안 좋다며. 돌쇠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미숙이의 손은 딱딱하게 굳은 돌쇠의 등 근육을 만지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아차렸다. 미숙이는 묵묵히 돌쇠의 등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 고집 센 남자는 아프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다. 돌쇠야, 자네 얼굴빛이 영말이 아닐세. 동네 어르신이 바지라다 말고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다. 2차 백신을 맞은 후부터 통증은 더 심해져 등과 허리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부터는 통증이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퍼져 기침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에이, 별일 아닙니다. 그냥 삭신이 쑤시는 거지요, 뭐. 이 사람아, 그게 별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게 별일이란 말인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지. 그러다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려고. 미숙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여보. 제발 병원 좀 가요. 내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아요? 이제 더는 못 봐주겠어요. 미숙이의 성화에 못 이겨 돌쇠는 한의원부터 시작해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내과까지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여보, 이 병원에서는 디스크의 일자목이라 하더니 저 병원에서는 화병이라고 하네. 뭐? 화병이라니.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화를 쌓고 살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한테. 미숙이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의사는 백신 부작용이라고도 했다. 돌쇠는 의사들의 말에 따라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약침과 물리치료를 번갈아가며 받았다. 진통제도 넉 달 넘게 매일같이 먹었다. 하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돌쇠를 갉아먹는 듯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통제를 지으러 동네 병원에 들른 날이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이 의심됩니다. 네? 암이라니요? 그게 무슨...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돌이 되었다. 그런데 문득 두 돌도 되지 않은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의 모습도. 그 순간 눈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미숙이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통곡을 시작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에겐 아직 아들이 있잖아. 미숙이는 애써 힘을 내는 듯 보였지만 돌쇠의 눈에는 그녀의 떨리는 손과 애써 감추려는 눈물이 보였다. 큰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돌쇠와 미숙이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전두엽, 흉추, 요추, 골반, 고관절, 대퇴부 등 뼈 곳곳에 전이가 진행됐습니다. 돌쇠는 그저 담담히 듣고 있었다. 미숙이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돌쇠는 구토와 발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자 몸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다. 밤에는 쓸개즙까지 토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열에 시달리다가도 이불을 조금이라도 걷으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통증의 끝에는 언제나 뇌가 믹서기에 갈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돌쇠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것 같았다. 그냥 죽여주세요. 제발. 돌쇠는 옆에 선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내가 들을까봐 더 작게. 간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돌쇠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왜 살아야 할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돌쇠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다행히 처음 투여한 항암제가 몸에 잘 맞았다. 1차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돌쇠는 일단 퇴원을 결정했다. 침대에서 3발자국 걷는 것도 힘들고 식탁 의자에 5분 앉아 있는 것도 버거웠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다시 이 방에 올 수 있을까? 병원에 있을 때 수도 없이 했던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쇠는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자신의 방,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익숙한 천장과 냄새,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보, 우리 아들 녀석 얼마나 컸는지 봐. 미숙이가 아들 녀석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돌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돌쇠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꼭 다시 만지고 싶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폐암 사기는 5년 생존율이 8% 남짓이라 했다. 뼈전이가 심한 자신 같은 경우는 3%도 안 된다고 했다. 돌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수가 하나. 우리 아들 녀석 생일 좀 더 많이 챙겨주고 싶다. 미숙이는 돌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있잖아. 나 때문에 부쩍 늙어버리신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히지 않게 그 3% 안에 들고 싶다. 미숙이는 아무 말 없이 돌쇠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돌쇠는 그저 이 작은 바람을 누군가에게 응원받고 싶었다. 이 못난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누군가에게. 그는 잠든 아들 녀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제게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함께하게 해주세요.